2008년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번영을 누리던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대형 은행들이 하루아침에 파산했습니다. 미국 가계의 재산 약 19조 달러가 증발했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재앙은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흔들렸고 아이슬란드는 나라 전체의 은행 시스템이 붕괴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죠. 세계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혼란이 집을 사는 일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사람들이 그 돈으로 집을 샀죠.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정상적인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무언가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2008년 금융위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00년 미국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투자 열풍이 거품처럼 부풀었다가 터져버린 거죠. 이른바 닷컴 버블의 붕괴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최고점 대비 78%나 폭락했고 수많은 인터넷 기업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경제가 침체되자 연방준비제도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금리를 계속해서 내렸죠. 2001년 1월 6.5%였던 기준금리는 2003년 6월에는 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4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죠. 금리가 낮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돈을 빌리는 비용이 싸집니다. 사람들은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죠.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주택 소유를 늘리는 것을 국가적 목표로 삼았죠. 조지 부시 대통령은 소수 민족과 저소득층의 주택 소유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부는 페니메이와 프레디 맥이라는 두 거대 모기지 회사에게 더 많은 대출을 제공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페니메이와 프레디 맥은 특별한 회사였습니다. 정부가 뒷받침하는 준공공기관이면서도 민간 기업처럼 운영되었죠. 이들의 역할은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은행들이 발행한 주택담보대출을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죠. 낮은 금리와 정부의 장려 정책이 맞물리자 주택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 전역에서 집값이 치솟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집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를 거라는 확신이 퍼져나갔습니다. 2004년 미국의 주택 소유율은 69%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택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 기준이 점점 느슨해진 거죠. 원래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증명해야 하고 신용 점수가 좋아야 하며 집값의 일정 비율을 계약금으로 내야 했죠. 하지만 2000년대 중반이 되자 이런 기준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새로운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신용 점수가 낮거나 수입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이었죠. 당연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자율도 더 높았습니다. 더 극단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닌자론이라 불리는 대출이었죠. 노 인컴, 노 잡, 노 에셋. 수입도 없고 직장도 없고 자산도 없는 사람들에게도 수십만 달러를 빌려준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은행들이 갑자기 자선 사업을 시작한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여기에는 교묘한 시스템이 숨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은행은 돈을 빌려준 후 그 대출을 계속 보유했습니다.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손해를 보는 구조였죠. 그래서 은행들은 신중하게 대출 심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는 달랐습니다. 은행들은 대출을 발행한 후 그것을 다른 곳에 팔아버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수백 수천 개 묶어서 증권으로 만든 거죠. 이것을 주택저당증권, 영어로 모기지 백트 시큐리티라고 불렀습니다. 이 증권들은 월가의 투자은행들에게 팔렸습니다. 투자은행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증권들을 다시 잘게 나누고 섞어서 더 복잡한 금융상품을 만들었죠. 담보부채권, CDO라고 불리는 상품이었습니다. CDO는 너무나 복잡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에 정확히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판매하는 은행원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용평가기관들이 이 복잡한 증권들에게 최고 등급인 트리플 A 등급을 줬습니다. 트리플 A는 미국 국채만큼 안전하다는 의미였죠. 투자자들은 안심하고 이 증권들을 사들였습니다. 왜 신용평가기관들은 이런 등급을 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가정했습니다. 둘째, 그들의 수학 모델은 잘못되어 있었죠.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신용평가기관들이 등급을 매기는 대상인 바로 투자은행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해관계의 충돌이 명백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요. 2004년 4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투자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거죠. 이전에는 투자은행들이 빌릴 수 있는 돈의 양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자본의 12배까지만 빌릴 수 있었죠. 하지만 새로운 규정은 이 제한을 없애버렸습니다. 자산이 50억 달러가 넘는 대형 투자은행들은 이제 원하는 만큼 돈을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레버리지의 제한이 사라진 거죠. 당시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대형 은행들은 충분히 정교한 위험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 스스로 알아서 잘할 것이라는 믿음이었죠. 자유시장에 맡기면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은행들은 점점 더 많은 위험을 떠안기 시작했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은 30대 1, 4대 1까지 치솟았죠.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실제 위험을 떠안지 않았으니까요. 대출을 발행하고 바로 팔아치웠기 때문에 나중에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해도 은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수료만 챙기면 그만이었죠. 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발행할수록 그것을 증권으로 더 많이 만들수록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위험은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갔고 이익은 자기들이 가져갔습니다. 이 시스템의 논리는 위험을 분산시키면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출 하나하나는 위험할 수 있지만 수천 개를 묶으면 일부가 부실해도 전체는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쓰레기를 아무리 많이 모아도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것을 예쁘게 포장하고 복잡한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가치 있는 것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2005년 주택시장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해에 발행된 주택담보대출 중 서브프라임 대출의 비중이 거의 20%에 달했습니다. 5건 중 1건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나간 대출이었죠. 더 이상한 대출 상품들도 등장했습니다. 이자만 갚는 대출이 유행했죠. 처음 몇 년 동안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습니다. 월 상환액이 낮아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대출을 선택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낮은 이자율로 시작하지만 몇 년 후 이자율이 크게 올라가는 구조였죠. 사람들은 그 전에 집을 팔거나 재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전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었죠. 만약 집값이 오르기만 한다면 설령 대출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집을 팔아서 빚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주택저당증권을 사들였습니다. 유럽의 은행들, 아시아의 연기금, 중동의 국부펀드까지 모두 이 시장에 뛰어들었죠. 미국 부동산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주택 소유율은 사상 최고, 집값은 계속 상승, 금융회사들의 수익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월가의 은행가들은 역사상 가장 많은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었죠. 너무 많은 집이 지어졌고 너무 많은 투기가 일어났습니다. 2006년 첫 번째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미국의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 거죠.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아지는 현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경기 침체의 신호였습니다. 월가의 소수 목소리가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있다고,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2007년 초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완만했지만 점점 속도가 붙었죠.
집값이 떨어지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자율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월 상환액이 갑자기 2배, 3배로 뛰었죠.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재대출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집의 가치가 대출 잔액보다 낮아진 거죠. 이런 상황을 언더워터라고 불렀습니다. 물 아래 잠긴 것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2007년 2월 뉴센츄리 파이낸셜이라는 대형 서브프라임 대출 회사가 휘청거렸습니다. 곧이어 다른 대출 회사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졌죠. 3월까지 20개가 넘는 서브프라임 대출 기관이 파산했습니다. 채무 불이행률이 급증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게 됐죠. 압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07년 한 해에만 130만 건의 압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월가로 번졌습니다. 모기지 팩트 시큐리티와 CDO의 가치가 폭락하기 시작했죠. AAA 등급을 받았던 증권들이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되어갔습니다. 2007년 6월 베어스턴스의 두 헤지 펀드가 붕괴됐습니다. 이 펀드들은 서브프라임 관련 증권에 막대한 투자를 했었죠. 순식간에 수십억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금융시장에 공포가 퍼졌습니다. 은행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됐죠. 상대방이 얼마나 많은 부실 자산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행 간 대출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긴급 개입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미 시스템 깊숙이 퍼져 있었습니다. 2008년 초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주택시장은 본격적인 붕괴 단계에 접어들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4분의 1이 채무 불이행 상태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잃었습니다. 동네 전체가 텅 비는 일도 벌어졌죠. 압류된 집들이 줄지어 서 있는 광경은 미국 전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2008년 3월 14일 금융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어스턴스가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거였죠. 85년 역사를 가진 명문 투자 은행이 단 며칠 만에 파산 위기에 몰린 겁니다. 베어스턴스는 서브프라임 관련 증권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돈을 빼가기 시작하자 유동성 위기에 빠졌죠. 한 주 만에 현금이 바닥났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급히 개입했습니다. 베어스턴스가 무너지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죠. 연준은 JP 모건 체이스가 베어스턴스를 인수하도록 주선했습니다. 가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당 2달러. 1년 전만 해도 170달러였던 주식이 2달러로 떨어진 거죠. 나중에 주주들의 반발로 10달러로 올랐지만 여전히 헐값이었습니다. 연준은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300억 달러를 보증했습니다. 베어스턴스의 붕괴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죠. 여름 내내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다음은 누구일까? 투자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2008년 9월 6일 폭탄이 터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페니 메이와 프레디 맥을 압류한 거죠. 사실상 국유화였습니다. 페니 메이와 프레디 맥은 미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거의 절반을 보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주택시장 전체가 마비될 상황이었죠. 정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쇼크는 그 다음 주에 왔습니다. 2008년 9월 15일 월요일 아침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는 158년 역사를 가진 명문 투자은행이었습니다. 베어스턴스보다 훨씬 큰 회사였죠. 자산 규모만 6천억 러가 넘었습니다. 정부는 리먼을 구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우려했던 거죠. 계속 은행들을 구제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재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리먼의 파산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였죠. 그리고 그것은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AIG가 붕괴 직전에 몰렸습니다. AIG는 세계 최대 보험사 중 하나였죠. 그들은 신용부도스왑이라는 금융 파생 상품을 엄청나게 많이 팔았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보험 상품이었는데 증권이 부실화되면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거였죠. 문제는 AIG가 너무 많이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리먼이 무너지고 다른 증권들도 가치가 폭락하자 AIG는 천문학적인 보상 청구를 받게 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현금이 바닥났죠. 연방준비제도는 이번에는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AIG가 무너지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연쇄 붕괴할 수 있었습니다. 연준은 850억 달러를 긴급 대출해줬죠. 금융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신용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죠. 은행들은 서로에게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다음 희생자가 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주식시장은 폭락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다우존스 지수는 거의 20%나 떨어졌죠. 개인 투자자들의 은퇴 자금이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2008년 9월 마지막 주, 의회는 긴급 구제 금융안을 심의했습니다. 7천억 달러를 투입해 은행들의 부실 자산을 사들이겠다는 계획이었죠. 이른바 타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9월 29일 하원은 이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국민들의 반발이 거셌던 거죠. 왜 우리 세금으로 탐욕스러운 은행가들을 구제해야 하냐는 분노였습니다. 그날 주식시장은 역사상 최대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는 단 하루에 770제민트나 폭락했죠. 시가총액 1조 2천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은행 시스템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퍼졌죠.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뱅크런의 조짐이었습니다. 결국 의회는 10월 3일 수정된 구제금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죠. 대통령이 즉시 서명했고 타프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주요 은행들의 자본을 직접 투입했습니다.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들이 수백억 달러씩 받았죠. 사실상 부분적 국유화였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이미 월가를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실물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기업들은 자금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신용이 얼어붙었으니까요. 공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소매점들이 파산했죠. 자동차 회사들마저 위험에 빠졌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크라이슬러는 결국 정부 구제 금융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08년과 2009년 사이 약 87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죠. 실업률은 10%까지 치솟았습니다. 198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400만 가구가 집을 잃었습니다. 압류되거나 강제 매각되는 집이 속출했죠. 주택 가격은 평균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어떤 지역은 50% 넘게 떨어졌습니다. 가계 자산이 증발했습니다.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의 폭락으로 미국 가구들은 약 19조 달러의 재산을 잃었죠. 수십 년간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위기는 미국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럽의 은행들도 미국 주택 저당증권에 막대하게 투자했었죠. 이들도 연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나라 전체가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 작은 섬나라의 은행들이 무분별하게 팽창했다가 한꺼번에 무너진 거죠. 아이슬란드 정부는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노던록 은행이 무너졌습니다. 140년 만에 처음으로 뱅크런이 발생했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돈을 찾아갔습니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의 주요 은행들도 정부 구제를 받았습니다. 유럽 각국 정부는 수천억 유로를 투입해 금융 시스템을 지탱해야 했죠. 아시아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수출이 급감했죠. 한국, 일본, 중국 모두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세계 주식시장은 동반 폭락했습니다. 2007년 고점 대비 40에서 60%나 하락했죠. 수십조 달러의 부가 증발했습니다. 세계 무역은 2009년에 1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였죠.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됐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였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침체에 빠졌죠. 몇몇 경제학자들은 또 다른 대공황이 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필사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내렸죠. 미국 연준은 양적 완화라는 전례 없는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수조 달러를 찍어내 시장에 공급한 거죠. 재정 지출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프라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거였죠. 그러나 논란도 컸습니다. 은행 구제 금융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죠. 왜 월가는 구제받는데 평범한 사람들은 버려지냐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불공평한 면이 있었습니다. 은행 경영진들은 여전히 엄청난 보너스를 받았죠. 정부 돈으로 구제받은 은행들조차 그랬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2010년 의회는 도드-프랭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공황 이후 가장 대대적인 금융 규제 개혁이었죠. 은행들의 위험한 행동을 막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포함됐습니다. 볼커룰이 도입됐습니다. 은행들이 고객 예금으로 투기적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었죠. 예금을 받는 은행 업무와 위험한 투자 업무를 분리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소비자 금융보호국이 신설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상품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었죠. 약탈적 대출을 막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은행들은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아야 했죠. 위기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겁니다. 국제적으로도 바젤3라는 새로운 은행 규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더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거였죠. 경제는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느렸죠. 대공황은 공식적으로 2009년 6월에 끝났지만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체감하기까지는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실업률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주택 가격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2016년까지 걸렸죠. 거의 10년이나 걸린 겁니다. 주식시장은 2013년이 되어서야 2007년 고점을 회복했습니다. 6년이 걸린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10년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역사상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규제 완화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금융 시스템은 너무 복잡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감독 없이는 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인센티브 구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행들이 위험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이익만 챙길 수 있는 구조에서는 과도한 위험 추구가 일어납니다. 대출을 발행하고 바로 팔아치우는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죠. 셋째, 신용평가 기관의 이해 충돌 문제입니다. 평가 대상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었죠. 시스템이 잘못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넷째, 복잡성이 반드시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CDO 같은 복잡한 금융상품들은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겼습니다. 아무도 정확히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다섯째, 주택 가격이 영원히 오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었죠. 모든 거품은 언젠가 터집니다. 여섯째, 중앙은행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너무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 자산 거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의 정책이 주택 거품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일곱째, 도덕적 해이의 문제입니다. 너무 크면 망하게 내버려둘 수 없다는 인식이 생기면 은행들은 더 무모하게 행동합니다. 어차피 정부가 구제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여덟째, 시스템적 위험에 대한 인식 부족이었습니다. 개별 기관들은 자기들만 보면 괜찮아 보였을지 몰라도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부터 1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제대로 배웠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금융 규제가 강화됐고 은행들은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등장하고 있죠. 그림자 금융이 여전히 존재하고 암호화폐 같은 새로운 자산들이 규제 밖에서 거래됩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과 실물 경제 사이의 괴리죠. 금융이 경제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오히려 금융이 너무 비대해졌습니다. 2008년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때의 상실을 회복하지 못했죠. 소득 불평등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중산층은 침체됐습니다. 정치적 영향도 컸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의 불만과 분노가 포퓰리즘의 부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기득권과 엘리트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죠. 2008년 금융위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형성하고 있죠. 경제 정책, 정치 지역, 사회적 신뢰, 모든 면에서 그 영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죠. 다음에 올 위기는 다른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2008년의 교훈을 진정으로 배웠다면 같은 실수는 피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실수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중요한 것은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복잡하고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규제도 그에 맞춰 진화해야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던 그 월요일 아침, 월가의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158년 역사가 하룻밤 사이에 끝났죠. 그들은 자신의 짐을 박스에 담아 나왔습니다. 금융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그 장면은 하나의 시대가 끝났음을 보여줬습니다.
무한한 성장과 끝없는 번영에 대한 믿음이 깨진 거죠.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중력의 법칙은 금융에도 적용됐습니다. 올라간 것은 언젠가 내려옵니다. 2008년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은 대개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집값이 영원히 오른다는 약속, 위험이 사라졌다는 믿음, 이번에는 다르다는 확신, 모두 환상이었습니다. 금융의 역사는 거품과 붕괴의 반복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광풍부터 1929년 대공황, 2000년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까지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탐욕과 공포, 낙관과 비관의 사이클은 계속됩니다. 그것이 시장이고 경제이며 결국 인간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과거로부터 배우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는 있죠.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하며 더 안전한 시스템 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끝났지만 그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아있죠. 우리는 정말로 배웠을까? 다음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이번에는 정말로 다를까? 시간만이 답을 줄 것입니다.